유치원 애들한테 배에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우리나라 애들은 평균 50개도 답을 못한대요. 근데 영국 애들은 평균 200개를 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50개가 뭐 같으세요? 낚싯대, 튜브, 밭, 노 이런 걸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네. 근데 영국 애들은 배에 뭐가 있냐고 하면은 그러면 과연 이렇게 시골 도시에서 인프라도 없고 국제학교도 없는 데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워내셨느냐. 그렇게 가난한 데서 태어났지만 영어를 열심히 하고 공부해서 아시아개발은행과 월드뱅크에 들어가느냐. 저희가 한 단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단어가 영어를 정말 많이 틀어놓으면 귀가 트인다는 얘기는 개 짖는 소리를 오래 들으면 이해가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100% 되는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 만들어내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우리 가든 패밀리에 나오실 때마다 정말 명품 콘텐츠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호드랩스 김민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호드 잉글리시를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 호드랩스의 김민우 대표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도 그 못 뵌 사이에 쌓아놨던 많은 얘기들 재밌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님은 교육 대기업에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실제로 진두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학부모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전 세계 37개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출장도 정말 많이 다녔고 2012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해에 비행기를 180번 탔던 해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 항공사만 한 해에 50만 마일리지 이상 쌓일 정도로 여행을 정말 많이 했고 네네. 그때 제가 이제 병을 하나 얻었는데 그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코노미가 이제 의자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코노미를 오래 타면은 꼬리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을 얻을 정도로 한 해에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우리나라 인재들이 디스카운트를 많이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재들이 어느 나라 가거나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데 이견이 없어요. 평가절하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영어 때문에. 그때 이제 느낀 게 실리콘밸리에 가면 인도 출신 CEO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미 학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대학교 때 취업을 할 때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들 위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채 생각하고 공기업 생각하고 금융권 생각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놀랍게 필리핀이나 인도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국내 기업에 취직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처음 취직할 때부터 그 무대를 글로벌로 생각하는 거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 Asian Development Bank라고 그 국제 기구인데 네. 저는 그런 직장이 존재한다는 거를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월드뱅크와 비슷하게 아시아 국가들이 돈을 내서 만든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ADB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랑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하게 됐어요. 라오스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비행기표를 거기서 끊어준다고 하는데 비행기표를 여기서 홍콩까지 비즈니스, 홍콩에서 라오스까지 비즈니스로 계속 끊어주는데 계속 다른 항공사 거를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같은 항공사를 사야 싸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의 그 출장 원칙이 전문가를 사이트까지 최단 시간에 운반한다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가격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웨이 끊으면 정말 비싸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비즈니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평균 연봉이 2억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월드뱅크 같은 데 일하면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세금도 없고 근데 그런 꿈의 직장에 한국 사람이 없는 거죠. 파견 나가는 관료 말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고 놀랍게 필리핀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월드뱅크에 너무너무 많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도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지만 월드뱅크나 ADB의 본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탑 레벨이네요. 수준의 엘리트들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든 느낌이
이 사람들 진짜 넘사벽이다. 진짜 천재라서 나는 엄두도 못 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내 주변에 이분들보다 똑똑하고 진짜 재능 있는 친구들 많은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하나도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유네스코라는 또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시아 패시픽의 그 헤드, 총괄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 되셨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진짜 일할 사람이 없다. 나랑 같이 일하던 후배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놈들 중에 영어 하는 애가 하나도 없고 데리고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과연 그 인재들만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국가의 역량 자체도 우리나라 인재들의 영어 실력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봤을 때 영어가 무엇이냐?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이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크기가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세계의 크기랑 같다는 거죠. 구글에서 한글로 보잉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한 90만 개 정도 나와요. 근데 영어로 보잉을 치면은 검색 결과가 1억 1000만 개 정도가 나와요. 그게 아이는 90만 개의 세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는 1억 1000만 개의 선택지 중에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다양한 개성,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악의 무리를 무찌르는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안나라는 여자 메인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안나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 안나와 손이 닿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초능력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안나가 갖고 있는 그 초능력이 언어다. 그러니까 언어는 얘는 초능력이 2개인데 나는 영어를 더하면 나는 더하기 1 이게 아니고 언어는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영어는 그러니까 스킬을 하나 더 해주는 게 아니다. 언어를 가르친다는 거는 우리 아이에게 더 큰 세상을 선물하는 거다. 글로벌에서 리더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껴지는 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랑 되게 많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가 있고 인도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 양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되게 많이 다르다. 그런데 사실은 글로벌 사람들 중에 리더 그룹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대할 때 이질감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더를 만나던 베트남의 리더를 만나던 인도의 리더를 만나던 실리콘밸리 리더를 만나던 이 사람들 굉장히 비슷하더라. 근데 이 비슷함의 중심이 뭐냐면 글로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로벌하다가 뭐냐? 영어를 잘한다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글로벌하다의 핵심은 수용적이더라. 우리나라에서 파김치를 먹는다고 저 사람들은 미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김치를 먹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문화의 일부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글로벌에 있는 리더들은 우리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정말 넓은 거예요. 인도에서 손으로 밥을 먹든 아니면 뭐 어디서 시험 전에 머리를 안 감든 그거를 그냥 그럴 수 있어. 저한테 그런 자문들을 많이 구하시거든요. 해외 사업을 우리 회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해외 사업을 하는 거냐. 근데 그때 영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인재. 미국의 중심,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뉴욕에 있는 고등학교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이렇게 되게 좋고 깔끔하고 깔끔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뉴욕 중에도 조금 이제 못 사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일단 학교 앞에 바리케이트가 있고 총든 보디가드가 있고 금속 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갈 때 금속 탐지를 애들이 총 들고 학교 올까봐. 그리고 갔는데 애들이 정말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여기다 발 올려놓고 더 신기했던 거는 저희가 무슨 디지털 러닝을 거기서 파일럿을 해보고 싶어서 맥북을 갖고 가서 아이들한테 쓰게 해줬는데 맥북을 보는 미국 애가 반응이 오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야. 미국에 있는 애들인데. 반대로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맥북 한 대씩 다 들고 다니고요. 다 아이폰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 틱톡 계정에 막 팔로워 10만씩 있고요. 이런 애들이 베트남 하노이에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애들은 맨날 맥북 쓰고 아이폰 쓰고 정말 선진국 아이들 같을 것 같고 베트남이나 라오스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덜 선진화됐을 것 같고 이거 자체가 글로벌한 마인드셋이 아닌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거 이것도 저는 글로벌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특별히 베트남에 많이 가시면서
정말 충격받은 네.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처음부터 글로벌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최근 1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네. 많이 놀라게 되고. 근데 여전히 베트남 가보면 도시와 도시가 아닌 지역의 격차가 상당히 네. 커요. 호치민과 하노이는 정말 전 세계의 모든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을 정도로 대도시지만 1시간만 차를 타고 나가면은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번에 저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덕분에 호두 잉글리시가 베트남에 작년에 론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베트남 파트너사와 저희가 호두 잉글리시를 공부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했어요. 호두 잉글리시를 100시간 이상 플레이한 친구들만 응모할 수 있고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뽑아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결승 상품으로 뭘 걸었냐면은 3명을 엄마까지 한국으로 인바이트 하겠다. 여행하는 거요? 네, 여행하는 걸로. 예선을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선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걸로 해서 3,000명이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그 중에 50명이 결선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결선에서 베트남 교육부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저희 파트너사인 VTC 온라인 대표님하고 이렇게 3명이 심사위원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갔죠. 이제 결승을 하는데, 이 포맷부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 말하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강대상에 세워놓고 주제 한번 말해보세요. 뭐 맞아요. 그럼 대부분 주제를 미리 주고요. 원고를 연습해서 말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다 섞여서 50명이 왔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 이랬더니 주제를 그 자리에서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아마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제를 뽑으라고 하고 그리고선 아이가 5분 동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울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 애들이 다 너무 잘하는 거야. Also, she always divide things into groups, which is quite reasonable. To a lot of different places, as I would like to. 더 깜짝 놀랐던 건 저는 뭘 또 걱정했냐면은 베트남도 국제학교 다니는 그 부유한 친구들 많으니까 그럼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이 막 45명 있고 이러면 어떡하지? 걔네 막 한국 데리고 온다고 우리가 초대하면 저 10번 가봐서 지겨워요 이럴까봐. 근데 갔는데 50명 중에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 1명. 49명은 다 로컬 학교, 공립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시골 도시에서 그런 인프라도 없고 국제학교도 없는 데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워내셨느냐. 그럼 인도 친구들은 어떻게 실리콘밸리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어떻게 필리핀 친구들은 그렇게 가난한 데서 태어났지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아시아개발은행과 월드뱅크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가 한 단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단어가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그러니까 결핍이 주는 무한한 모티베이션. 그래서 그 친구 중에 1등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푸토라는 그런 지방에 살아요. 거기가 이번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막 마을이 없어지고 그런 산악 지역이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래. 자기 집, 자기 패밀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6, 70년대 때 아버님 세대 때 있었던 맞아요. 엔진 동력. 맞아요. 그 엔진 동력을 아이들이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성공한 리더들의 특징을 분석해서 이 결핍과 비슷한 걸 찾아냈잖아요. 그게 이제 그릿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이 그릿이 결국은 놓치지 않음, 뭐 끈질기, 뭐 집요함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거죠.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결핍을 심어줄까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결핍을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주냐. 요즘 세대는 그냥 풍요의 세대고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고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한강 작가 같은 위대한 작가가 나오고 그리고 위대한 아티스트들이 탄생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결핍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모두가 없던 시절에는 물리적 결핍이 존재했던 거죠. 차가 갖고 싶고 좋은 옷이 입고 싶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시대에는 결핍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핍이 있느냐. 지식에 대한 결핍.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지적 욕구.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럼 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느냐?
너무 떠서 먹여주는 교육이 만연해서 그래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핍을 네. 사유하고 느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얕아지면서 그런 지적 욕구나 지적 결핍에 대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치원 애들한테 배에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우리나라 애들은 평균 50개도 답을 못한대요. 근데 영국 애들은 평균 200개를 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50개가 뭐 같으세요? 낚싯대, 튜브, 밭, 구명정, 노 이런 걸 대답한다는 거 우리나라 애들은. 네. 근데 영국 애들은 배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칫솔, 치약, 컵, 이불, 베개, 슬리퍼, 잠옷 이런 걸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미 어떤 답을 원하는지에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 애들은 배 여행 갈 때 타는 건데 거기 다 있어. 포크도 있고 창문도 있고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런 프레임에 조금 더 갇히는 경향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네. 교육이 어느 순간 본질을 놓치게 된 거예요. 네. 여행의 목적지가 공항인가요? 아니죠. 공항이 여행의 목적지가 아닌 것처럼 대학은 우리 아이들의 목적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만 바라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공항에 도착했는데 애들이 번아웃이 되거나 공항에 도착했는데 목적지를 모르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토익 같은 것도 원래는 뭘 하는 시험이죠? 결국은 토익은 어떤 친구가 어학 능력이 좋고 글로벌 인재로서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려고 만든 시험인데 이 시험의 점수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집착을 한 거예요. 어떤 학원들이 생겼냐면 영어를 안 가르치고 스코어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토익 강사할 때 농담으로 이런 얘기 했었어요. 토익 파트 1이 나오면 모르겠으면 주변 사람들을 보다가 A, 따라라라라, B 그때 사람들이 숙일 때가 정답이다. 저도 이런 거 가르쳤었거든요. 농담으로. 그거 꽤 맞아요. 몇 문제 맞출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람과 그런 트렌드 때문에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가 권위를 잃고 저는 영어를 얘기할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리스닝은 좀 되는데 스피킹이 안 돼요. 저는 리딩은 되는데 라이팅이 안 돼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국말을 리스닝은 잘 되는데 스피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교육 과정이 언어라는 본질적 밸류를 가르치려고 설계됐는데 사람들이 다 그 중간에 점수에 집착해서 그 스킬들만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 교육이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일단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에 있어서 본질에 좀 집중해달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점수는 그냥 숫자예요. 네.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 아이가 정말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느냐, 이 아이가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본질을 향해 공부하던 아이들은 그거에 준비가 되지만 이 본질을 가르치는 시험 제도에 집중하던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학군지거든요. 학군지가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 학군지에다 애들을 몰아넣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밑에를 깔아주는 엄마들 때문에 학군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학군지에서도 1등급 아니면 좋은데 못 갈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왜 걔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스코어링 기계가 되면서 그렇게 돌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어머님들이 딱 봐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모든 교육은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 이미 이런 게 그런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6C라고 해가지고 6C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딜링하는 방법인 거지. 요즘 챗GPT가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챗GPT랑 10분을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한테 오는 질문에 답하도록은 훈련이 잘 되어 있지만 무에서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거꾸로 막 타고 올라가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했던 발문법으로 가는 거, 문답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들한테 줘야 될 게 토익 점수 아니면 내신 1등급, 수능 점수 이거냐는 거죠. 결국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이렇게 챗GPT나 영어라는 도구가 주어졌을 때 그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애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6C 중에 진짜 중요한 영역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뭐냐? 표현이라는 거죠. 이해와 표현.
그러니까 이해가 인풋이고 네. 표현이 이제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영어라는 아이를 소통에 장착하면 소통의 범위가 더하기 1이 되는 게 아니고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 6C, 나는 창의적이야. 나는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 나는 친구들과 콜라보도 할 줄 알아. 나는 성품도 좋아. 근데 이거를 몇 명과 나눌 수 있느냐. 얼마나 큰 사이즈의 세계에 이 가치를 기여할 수 있느냐는 이 소통 능력에 달렸는데 거기에 키가 영어다. 그래서 영어를 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셔야 영어가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영어나 코딩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영어와 코딩으로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아이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저희한테 많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영어 공부를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이런 맞아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영어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영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네. 영어와 아이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영어에 대한 조급함을 좀 버려야 돼요. 영어는 뗀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어요. 한국말을 떼셨나요? 평생 하는 거죠. 우리도 신조어가 계속 나오고 그 신조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영어도 그렇거든요. 그럼 뭐냐면 영어를 항상 배우는 거가 생활화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절대 노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인재들이 영어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도나 필리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노출이에요. 교실 밖으로 나오면 영어에 노출될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뭐 우리 때 AFKN처럼 네, 그런 영어 방송을 많이 들으면 귀가 트인다. 저는 그거 절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영어를 정말 많이 틀어놓으면은 귀가 트인다는 얘기는 개 짖는 소리를 오래 들으면 이해가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영어를 틀어놓을 때 어떤 것만 들리냐면 아는 건 들려요. 맞죠? 확실히 들려요. 아는 건 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많이 듣는 것보다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영어를 처음에 노출을 늘려주실 때는 저는 이거 진짜 100% 되는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정말 좋은 패시지를 네. 짧은 거를 완전 받아쓰기 할 때까지 한번 완전히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으면서 눈으로 읽어요. 그 다음에는 구멍을 뚫어서 단어를 채우면서 읽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가 없이 들으면서 받아쓰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오디오의 소리와 똑같은 스피드로 따라 읽어요. 그 다음에는 외워서 읽어요. 이거를 한 사이클을 돌리는데 처음에는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이게 더 짧아지고요.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 방송을 봐도 들리는 게 되게 많아져요. 저희가 호두 잉글리시를 처음에 만들게 된 그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노출에 대한 제약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극복하지? 우리나라의 특징은 교실 밖에 나오면 영어에 대한 노출이 없는 거고 영어에 대한 노출 중에도 말하기에 대한 노출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피디님?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 아이는 그냥 배고파서 맘맘마 이랬는데 엄마 갑자기 맘마 달라고? 배고프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맘마라고 하니까 밥을 주네. 그러니까 애들이 맘마는 배고플 때 한다는 말이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많은 어머님들이 잘못하시는 게 제가 영어 할 때 피드백을 주라고 하시면은 애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Mom, I'm hungry. 그 얘기하면 엄마들이 아이고 알바름 봐라. 아이고 발음이 원어민 같네. 뚝 끊기죠. 이건 피드백이 아니거든요. I'm hungry라고 하면은 그래 엄마가 뭐 좀 챙겨줄게 이게 맞는 피드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어에 대한 절대 노출이 어렵다. 두 번째 피드백이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들이 영어를 열심히 할 동기가 없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형식으로 호두 잉글리시를 개발하게 된 거죠. 네. 호두 잉글리시 하는 아이들은 한 번 들어오면 50분 동안 스테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모든 교육 앱들을 비교하면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체류하는 시간은 15분, 20분 안쪽이거든요. 50분 동안 아이들이 발화를 120번 해요. Hi, I am Harry, the new rinker. Nice to meet you too. By the way, what happened? I need a book. 저희 아이들이 호두 잉글리시를 하면은 제가 저렇게 영어를 호두 잉글리시 없게 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120번을 어떻게 말하게 할까를 해보면 1,000원, 2,000원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5,000원 정도는 보상해야 될 것 같은데 호드 잉글리시는 그거를 극복하게 하는 거죠. 정말 아이들한테 크게 기여하는 밸류 세 가지는 하나는 1780시간이라는 외국어를 마스터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알려진 그 시간, 절대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달성하게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발화라는 경험을 피드백과 함께 발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얘 내용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캐릭터와 함께 그 발화를 피드백 상에서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강력한 셀프 드리븐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세 가지의 강력한 효과가 있죠. 영어는 언어잖아요. 영어가 언어라는 걸 알려면 피드백을 받으면서 대화라는 걸 해야 돼요. 그 경험을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할 거예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그 괌이나 그 사이판 가면은 그 엄마들 찾기 되게 쉬워요. 일본 엄마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들을 밀어. 해보라고? 가서 물 달라고 해, 물 달라고 해봐. 가서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 이게 이제 애기가 영어로 말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예예요. 근데 호드 잉글리시를 해주면 그거를 아이들이 극복을 하면서 하니까. 방학 때 어머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이 절대 이 얘기를 하시게 두면 안 돼요. 뭐요? 엄마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이가 자기 주도성이 없는 거예요. 엄마 이제 뭐 해야 돼? 이 얘기 아마 방학 때 하루에 100번씩 들으시는 어머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도 그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책 읽어. 이제 유튜브 봐. 이제 숙제해. 이거는 정말 그 미래 인재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자기 주도성과 전혀 상관없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시기에 아이와 함께 시간표와 체크리스트를 방학 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 이제 뭐해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엄마가 뭘 임시적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정해주면 엄마가 일관성이 없다고 네네. 아이들이 생각해요. 네. 그러면 어쩔 때는 엄마한테 물어보면 책 읽으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엄마 기분 좋으니까 가서 유튜브 보라고 했다가 이러면 아이가 굉장히 디스플레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표와 액션 아이템을 만들고 아이한테 엄마 이제 뭐해라 소리가 나왔을 때 가서 시간표 봐. 그래서 방학 때는 꼭 일정표를 만들어서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일정표대로 이런 생활 습관을 갖는 거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 한 줄에 저희 호드 잉글리시가 딱 예쁘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걸수록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미루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우자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을 자꾸 시간 나면 하지 이러고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저한테 또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되뇌이고 있는 말은 뭐냐면 오늘의 우리 아이는 내일은 절대 만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가지시면 아무래도 뭔가 귀찮음을 극복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오늘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정말 따뜻하고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호드 잉글리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